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만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좀 오래된 책입니다. 98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출간이 된 책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2000년 중반 그쯤에 소개가 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하시길래 한번 읽어보게 되었고요. 사실은 책은 샀는데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놔두고 있다가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괜찮습니다. 나름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좋게 보면 그렇고 또 나쁘게 보면 또 굉장히 좀 보통의 자기계발서랑 비슷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벌라는 얘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지 또 그 일에 재능이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상 위에는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져보고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자신이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만 정말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이 재능에서 직업적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걸작품으로 완성하는 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적화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언젠가는 맞게 된다.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현재 가진 자원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물론 우리를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이다. 이 단어에는 대답, response와 노련한 능력, ability란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책임이란 영어로 노련하게 대답하는 능력이 된다. 결코 주먹엔 주먹으로, 도발엔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분명 능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미룬다. 사람들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흔히들 들먹이는 말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태어나길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걸.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도 내 상황이 되면. 한 청년이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기자들이 그 청년에게 살아온 과정과 범행 동기를 물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라곤 항상 술에 취해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었다. 식구들은 아버지가 훔쳐온 물건들로 연명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6살 때 도둑질을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살인 미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그는 이제 두 사람을 진짜로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말로 맺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안 기자들이 그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 유능한 변호사가 된 그는 주변의 신망도 높고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도 큰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 후 2아이를 낳고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일궈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살인한 청년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렇게 오래 몸소 체험한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유전인자, 똑같은 부모, 똑같은 가정교육,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 해석은 달랐고 그 대응 또한 정반대였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이다. 한 사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한 두 사람한텐 책 한 권쯤 손에 들고 읽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끝까지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싫다고 발버둥거려도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오늘 모든 사람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각자에게 3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 저녁 무렵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사람들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2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분포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 4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는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성공 일지 쓰기.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 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우리의 뇌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만하지 못하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는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런 부정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 어린아이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어른들로부터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7배나 더 많이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또한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의 최소 80%가 부정적 기사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들을 자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 대부분이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그들을 훗날 그렇게 크게 성공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그런 기록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 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기록된 아이디어 사전이자 내가 만나서 반가웠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인물 사전이자 또 실패를 통해 내가 몸소 배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지식 사전이 되었다.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멈추어 서느냐 아니면 계속 나아가느냐는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다. 당신이 어제나 오늘 올린 성과를 지금 당장 떠올려보라. 무슨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주었으며 누구한테 칭찬을 들었는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 가치의식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 쓸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시 앞뒤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미 충분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물론 그런 분들 수준에 맞는 질문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 어떤 질문이 와도 자신이 있는가? 자, 그럼 당신의 진짜 가치의식이 진짜인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자신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는가? 대통령, 작가, 자동차 경주 선수, 환경운동가, 대지주, 어떤 사람의 배우자 등등.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또는 일종의 자족감 때문에 다음 단계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편안함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다. 필요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당신은 오늘 당장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5분 정도 성공일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보라,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아주 쉬운 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둘 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원칙을 지키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신념과 함께 시작된다. 새로운 확신 없이는 자신의 타성을 바꿀 수 없다. 반대로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하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기회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내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책임은 오직 나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믿는가?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는 자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일도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란다. 성장 발전이 멈춘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가장 큰 만족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얻어진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앞세우고 평생을 살아간다. 내가 제대로 노력했다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었어. 이게 무슨 변명이란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바로 그 점이 두려운 것이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또한 아무런 핑곗거리도 남겨두지 않으며 오로지 성공만을 획득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약삭빠른 인생살이 기술 뒤로 몸을 숨기지 않는다. 당신의 능력을 110% 발휘할 때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떠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된다. 그냥 성과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110%를 발휘한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근육을 단련하려고 역기를 10번씩 들어 올린다고 치자. 그럼 이 10번 가운데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할까? 그리고 언제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할까? 올림픽 역도 경기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불가리아 사람들 말에 의하면 11번째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100%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80%밖에 이루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110%에 맞춰 잡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100%를 달성할 수 있다. 100%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아무리 파산 지경에 몰려도 항상 현금을 지니고 다녀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슐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빚이 2억 원이나 되고 현금은 한 푼도 없다. 그에게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친구들을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고 은행에 가면 감시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집세도 내야 하고 신용카드마저 사용 정지된 상태에서 다음 주부터는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전화국에서는 일주일 안에 밀린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화를 끊겠다고 하고 전기회사에서도 비슷한 통첩이 와 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슐텐베르크가 갖고 있는 문제의 80%는 2억 원의 빚이 아니라 현재 그의 수중에 현찰 500만 원이 없다는 것에서 생겨난다는 점이다. 물론 2억 원의 빚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슐텐베르크가 지닌 에너지의 80%는 2억 원이 아니라 단지 500만 원이 없어서 소모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는 수입을 만들어내라는 최우선 과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 500만 원 이상 확보한 비자금을 은행 대여금고 같은 곳에라도 따로 보관해 놓아야 한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 슐텐베르크 씨가 2억 원의 빚을 갚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해보자. 게다가 그는 회사 돈과 개인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모두 회생불능에 빠졌다. 이제는 배째라는 심정으로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그가 현찰 3천만 원을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으로 갖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도 파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돈으로 1년에서 반년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고지서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차분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어째서 부자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해서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자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항상 마련해 두어라. 그러면 당신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의 80%는 처리할 수 있다. 대개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빚 자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다. 이것은 비자금이다. 즉, 이 돈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했을 때만 사용한다. 평소엔 아예 이 돈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 3천만 원은 당신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 건강, 그리고 당신 가족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전략이다. 전문가가 되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을 하는 것은 사막의 모래만큼이나 값어치가 없다. 당신이 국회에 석유 시추선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자. 여기에 불이 나면 누구를 부르겠는가? 당연히 레드 에데어이다. 전 세계에 몇백만 명이 넘는 소방수가 있겠지만 레드 에데어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다. 왜냐고? 그것은 그가 대규모 유전 화재만 다루는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만 소유하게 된다. 그것은 내 능력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할 생각이면 당신은 직접 고객을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경제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된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더 나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르냐이다.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우선 1년 동안 충분히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몇 년 뒤엔
자동적으로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가? 아니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전문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는가? 당신이 어떤 분야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리고 3년 뒤 전문가로서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보자. 그 자화상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3년, 5년 또는 7년 안에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도해야 한다. 당신은 7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성과, 똑같은 평판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조간신문에 당신이 전문가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리는 일은 절대 없다. 전문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 변화하고 싶다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당신의 일상에서 약간의 시간을 떼어내라. 그리고 이 시간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라. 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미리 준비하라. 항상 자신만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하라. 자신의 목표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찾아라. 자신을 눈에 띄는 존재로 만들어라. 저축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말이다. 제안을 하나 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해라. 이 10%로 당신은 부자가 된다.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라. 아마 또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나머지 90%로 살아가는 것이 100%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힘들다는 사실에 말이다. 당신은 10%가 모자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하지만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해보지 않고서 안 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현재 붓고 있는 적금이나 보험금을 이 10%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보험을 들면 당신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것과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그렇다. 이 두 가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반면 적금을 들면 자동차나 냉장고를 새로 사거나 휴가를 가는 등 목돈이 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10%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 10%로 당신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다. 이 10%로 당신은 더 일할 필요 없이 이자로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90%로 사는 것과 100%로 사는 것과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도 내 세미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편지를 보내온다.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20%가 아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오른 액수의 50%를 거위에게 먹이로 주어라. 당신이 현재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다면 오른 액수의 50%를 포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매번 실제 인상분의 50%만 오른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나머지 50%는 거위 통장에 적립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당신은 그중 10%, 그러니까 20만원을 자신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 돈은 물론 거위 통장으로 들어간다. 이때 월급이 40만원 오르면 그중 50%, 즉 20만원을 추가로 거위에게 준다. 거위 통장의 저축률이 단숨에 100% 늘어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에게는 적이고 당신의 현물에게는 아군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당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당신이 가진 현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현물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겁낼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현물의 가치는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어 갈 수는 있다. 이때 긍정적인 생각과 말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도 똑같이 미래에 간섭하고 끼어든다. 비관적인 생각 역시 그것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엔 주로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스스로 주문을 건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자기 꿈을 이뤄본 적도 없는,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들은 대부분 자기 미래를 아주 불길한 시나리오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한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 경제적 자유? 나 같은 사람한테 소설 같은 얘기지. 내 앞길은 도무지 전망이 보이지 않아. 물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 역시 동화이고 환상이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실현될 힘을 가진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끊임없이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어두운 미래에 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잘 될 거라는 등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셨나? 하지만 알아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미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